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제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는 활발한 대외 교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9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5번 활발한 대외 교류. 자, 송과의 교류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가요. 즉, 이 동감 1번 송에 빈칸에 적혔습니다. 선진 문물. 송나라의 선진 문물, 즉 송나라가 훨씬 더 고려보다도 문화가 발달했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존경했었던 고려는 송나라에게서부터 선진 문물을 많이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죠. 동감이 2번 송나라가 이 지역에서 송나라의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물산들이 이제 생성이 되니까 이들과 교육하는 과정 중에서 그다음 동감 2번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게 됩니다. 밑줄. 자, 그래서 먼저 송나라와 고려가 뭘 주고받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송, 박스. 자, 동감이 1번 거란 적겠습니다. 거란 및 동감이 2번 여진. 즉 송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수업 시간에 얘기한 적 있었죠. 송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최약체에 해당하는 나라였었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북방에 있었던 거란족과 그 다음에 북방에 있었던 여진족, 이 거란족의 요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가 굉장히 좀 두려웠던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들을 그다지 둘 다 좋아하지 않았던 고려와 같이 연합을 해서 거란이나 혹은 여진족들을 견제할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감 1번 거란 및 여진 견제 목적. 동감 2번 정치적, 군사적 교류를 추구하게 됩니다. 즉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고려를 이용해서 이제 송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됐을 때 고려의 군대와 여진족 혹은 거란족의 군대가 되게 좀 사이 안 좋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 사이에서 송나라가 나름대로 이제 북방력 좀 더 이제 그 침공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송나라가 주로 고려에다 판매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로 밑줄 치겠습니다. 서적, 그 다음에 약재, 그리고 비단 이런 것과 같은 한마디로 보면 전부 다 서적, 책, 비싼 편에 해당이 되고, 근데 그 외에도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약이 필요하니까 약재,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특산품인 비단, 전부 다 비싼 편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치품으로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때문에 주로 이제 귀족들이 썼다 볼 수 있겠죠. 사치품, 밑줄, 수입, 박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고려는 반대로 뭘 팔았느냐? 인삼. 여기서 인삼은 산삼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이 인삼과 그 다음에 고려의 종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번에도 이제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다시 귀환한다고 했었던 고려의 나전칠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이라든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이 당시에 고려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수초에다 박스. 자, 그래서 송과의 교류 자체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세요. 하지만 당시에 거란과의 교류에서는 힘에 의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동감 1번 거란의 침입. 자, 거란의 침입 후에 외교 관계를 거란과 맺게 됐었어요. 자, 주로 고려가 거란에게 판매했던 것은 거란이 이제 융업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들이 바로 농경민족에게 필요했던 물건들, 대표적으로 농기구라든가 옥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방구, 문방사업 즉 이제 붓이라든가 먹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농기구, 곡식, 문방구 등을 자 밑줄 치고 수출, 박스. 거기에 비교해서 은과 그 다음에 모피와 말 같은 것은 수입을 하게 됐습니다. 모피야 이제 거란족이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되었었던 짐승의 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말의 경우에는 거란족이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갔던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이 거란이 은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당시 은이 바로 국제 화폐로서의 역할을 많이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간에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식적인 외교 사절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로 공무역으로서, 공적인 무역으로서 이제 운영이 되었습니다. 주치겠습니다.
있습니다. 공무역, 중심. 자, 여진과의 교류에서는 동감 1번. 초기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여진족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모셨어요. 초기에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선 줄. 동감 2번. 말과 모피 등을 주로 수입을 합니다. 여진족도 똑같이 유목민족이니까요. 자, 그다음 동감 3번. 빈칸이 있겠습니다. 곡식과 농기구. 자, 여진족에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당장 그때 당시에 곡식이라든가 농기구 같은 것이 많이 필요했으므로 이런 것을 많이 수출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곡식과 농기구 등을 수출. 자, 일본의 경우에는 화산지대다 보니까 동감 1번 주로 수은과 유황 같은 것을 수입을 했고, 거기에 반대로 고려의 대표적인 특산품인 인삼 그리고 곡식, 서적 같은 것을 일본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활발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여기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발표 하나, 바로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자, 아라비아의 경우에는 당시에 고려의 개경 근처에 흘러가는 강의 이름이 예성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예성강에서 바다하고 강이 만나는 근처에 병난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현재 여기는 확실하게 어딘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바로 이 병난도에서 당시에 개경이 고려의 서울이니까 귀족들이 많이 사용하는 사치품 같은 것을 병난도를 통해서 이제 많이 수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귀족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사치품들을 바로 이제 해외에 있었던 많은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중에서 심지어는 아라비아 상인들까지도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병난도를 통해 개경에 왕래를 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동감이 1번. 자, 국제무역항으로 예성강 입구에 위치한 병난도를 통해 개경의 왕래, 그리고 동감 2번. 수은과 향료 같은 것을 많이 판매했었죠. 주로 대표적인 사치품이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고려를 코리아라든가 혹은 꼬레아라고 이렇게 이제 서방 세계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동감이 3번. 고려를 코리아나 꼬레아로 서방에 알리는. 드디어 여러분들 프린트 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프린트 6페이지에 바로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과서는 102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1번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다. 이전현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려시대 때 초기에 사회의 지배계층의 호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 호족이 충종의 그런 개혁정층에 의거해서 둘로 갈라지게 돼가지고서 한쪽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세력은 전자 지방의 군무원에 해당되는 상승가 됐고, 중앙의 고려의 건국에 협조적이었던 사람들은 전자가 문벌귀족이 되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그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건 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문벌귀족은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출신은 빈칸에 있겠습니다. 동감 1번 호족과 그 다음에 육두품, 그 다음에 호족이라든가 육두품 계열 쪽에 해당하는 유학자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지금 지방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냥 평균만 했겠죠. 하지만 이들은 중앙관직을 차지해서 고려 왕조에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하면서 고려 왕조는 바로 그들을 굉장히 많이 밀어가지고서 그들 출신에 해당하는 고위 관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중앙권 진주에 있었던 호족 가문에 의해서 이제 그 고위 관제자들이 계속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예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계급으로서 정착을 했다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문벌귀족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들의 특징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는 첫 번째 동감 1번 바로 이거 이제 일단 세습을 해야 되니까 하나의 계급이 만들어주려고 한다면은 바로 그 자신의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동감 1번을 본다고 한다면 정치에서는
자, 과거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음서제 링크해 주겠습니다. 음서제. 이전에 정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이를 2명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둘 중에서 좀 똑똑한 애의 경우에는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서 합격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관직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품 이상에 해당되는 아이의 경우에는 음소시를 통해 가지고서 관직 생활을 하게 했었다고 얘기했었죠. 당연히 그들이 관직 생활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땐 아버지는 이미 중앙에서 고위 관직자였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을 때는 연차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면서 이제 막 관직을 차지했었던 바로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백을 받아가지고서 그래서 점차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옛날 아버지가 차지했었던 그런 고위 관직에 해당하는 자리까지 그 두 아들들이 과거제를 통하든 음서제를 통하든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었죠. 바로 이걸 통해서 고위 관직을 독점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일반적인 백성들은 고위 관직자에 아예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올라갈 수는 있었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과거 시험은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유교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교 경전을 전부 다 공부하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성년이 된 한참 후에서도 계속 공부만 해야 돼요. 마치 지금의 고시원에 있는 고시생들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직을 가지려고 한다면 집안에서 그 관직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을 열심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평민의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비록 고려시대 때는 일반 평민들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과거 시험을 볼 수는 있었으나 문제는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돈을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료가 됐던 사람들은 바로 이 고위 관직자 출신의 자제들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바로 과거제와 그 다음에 음서제를 통해 고위 관직 독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른바 이 무굴 귀족들의 재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는 고위관직에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에게서부터 월급 대신에 받는 토지를 일궈서 우리 뭐라고 부르죠? 바로 전시과라고 하죠. 첫 번째는 전시과를 받습니다. 그 전시과가 고위관직자니까 많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오품 이상에 해당하는 관직자의 경우에는 바로 국가에서 자식들에게 세습을 해줄 수 있는 공운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또 주죠. 정확히 여기서 얘기하는 전시가와 공운전은 백성들의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있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이들은 이 전시가와 많은 전시가와 그 다음에 고위관직자인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그 자리를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계속해서 사실상 세습을 하면서 고위관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문에게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공운전이 점점 더 많이 쌓이게 되겠죠. 바로 이때 당시에 그 가문이 갖고 있는 토지와 플러스 바로 이때 당시에 전시과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서 국가가 인정해주는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이용해서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직접 받았던 겁니다. 월급 대신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그라미 3번에서는 고리대를 이용한 대토지 소유. 근데 이제 월급 대신에 토지를 받긴 했었지만 전시과의 경우에는 자기가 죽으면 국가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실제로 제대로 반납도 안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위 관직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받았었던 그런 그 전시과라든가 보험료를 받았던 토지의 경우에는 백성들에게 세금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돈을 이용해 가지고서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갖고 있는 토지를 돈 주고 삽니다. 혹은 사채이자를 줘요. 사채이자를 줘가지고서 이 사채를 이제 다른 말로는 고리대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고리대를 줘가지고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토지를 빼앗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문물귀족들은 특정 지역의 전시가와 공전을 가진 것뿐만 아니고 바로 전시가와 공전을 갖는 그 땅이 바로 자기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거죠. 수조권과 소유권을 다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막대한 양에 해당하는 바로 재력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물귀족이요.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지위는 언제나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것은 자신의 가문의 품격은 특히 결혼을 통해 가지고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신념이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그런 가문이 바로 왕족이니까 이 문물귀족들은 주로 왕실과 결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왕실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자식들의 경우에는 비슷한 수준에 해당되는 귀족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제 중앙정계에서 서로 끌어주고 끌어당기고 하는 역할을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땐 빈칸이 있겠습니다. 왕실 및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 밑줄 이렇게 해서 특권을 유지하게 되죠. 보세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인 부분에서 모든 걸 정말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빈칸이 있겠습니다. 문벌귀족이라고 합니다. 문벌귀족. 그래서 고려는 고려 초중기에 일컬어서 전반기에 일컬어서 이 문벌귀족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고려의 문화가 되게 꽃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12세기 때에 들어와서는 동그라미 1번 권력을 두고 빈칸이 있겠습니다. 문벌귀족 간의 분열이 나옵니다. 즉 권력이 주어진 권력에 비교해서 봤을 때 문벌귀족 가문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이때 당시에 서로 싸움을 벌이게 됐고 문벌귀족의 힘이 세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왕권의 힘은 약화가 되잖아요. 이것을 좋아할 왕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당시에 이 왕실의 경우에도 같은 나라가 주로 이제 문벌귀족이 고위 관리를 차지하긴 하지만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의 행위가 고위 관직자에게 올라가는 세력이 있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은 주로 권력 같은 데서는 문벌귀족과 싸움을 하지만 혼자 싸울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서 고위 관직에 올라왔던 새로운 이 상위 출신의 과거 출신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문벌귀족을 바로 이제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과거 출신의 신진 세력이 국왕과 연계하여 문벌귀족과 대립을 이런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자겸의 난 별표 1개 반 쳐주세요. 이 배경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벌귀족은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바로 왕실과 같이 결혼하는 것을 추구했다고 했었죠. 밑줄 치겠습니다. 이자겸의 권력 득점. 근데 이 이자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표적인 문벌귀족 가문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왜 심각했었냐면 이 사람이 바로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윤관장의 동북 구성을 전벌했을 때의 고려의 국왕이 누굽니까? 석종 아닙니다. 바로 예종입니다. 근데 바로 그 예종의 장인어른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자겸의 딸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고려의 왕이 돼요. 그 사람이 바로 인종인데 문제는 이자겸은 왕의 외할아버지가 된 거잖아요. 그 권력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버려요. 즉 자기의 외손자에게 이모 2명을 시집을 보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근친혼을 인정하는 고려라고 하지만 친가가 아닌 외가 쪽에서 이렇게 근친혼을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이것을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자겸은 첫 번째 왕의 장인어른이자 또 하나 왕의 외할아버지로서
정말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 중에서 처음에 인종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랬던 이 외할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하든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종이 드디어 성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인종이 거의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겸은 왕에게 바로 어린 왕을 배신해서 국정을 통치하는 그런 권한을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인종은 바로 이 신진 세력에 해당했었던 사람들과 손을 잡고서 비상상황으로서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정변을 일으켜가지고서 이자겸을 제거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인종은 이 이자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진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자겸의 세력 일부를 죽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왕실만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당대의 최고의 무관이었던 사람에게 당시에 이제 자기의 딸을 이제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척순경이었어요. 바로 척순경의 아들하고 이자겸의 딸이 서로 결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쪽은 서로가 사돈지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척순경이 이때 당시에 이자겸 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실이 정전을 일으키게 되자 이자겸은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과정 중에서 척준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자기의 사돈이니까 어떻게든 간에 관계를 이어나가야겠다 생각했던 이때 당시 척준경은 이자겸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그래서 일부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것 같지도 않았었던 병사들을 데리고서 궁궐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 궁궐을 포위했죠. 그리고 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거기를 이제 성을 다시 점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척준경이 이자겸 편에 붙었다고 생각했었던 인종 쪽의 그 정변 세력이 궁궐 안에 있었던 척준경의 아들을 죽여가지고서 이 성벽 아래로 던져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척준경이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화살을 막 쏘아댔죠. 그러자 나중에는 인종이 나서가지고서 성벽 위에서 척준경을 따르는 두 아들을 달리려고 했지만 척준경은 후퇴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바로 이 병사들을 다그쳐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 척준경이 성을 점령을 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불화살을 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궁궐들이 척준경의 불화살로 인해 가지고 홀라당 불태워져 버려요. 이 인종의 그런 신진 세력들은 척준경과 이자겸의 연합 세력에게 패배해가지고서 상당수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인종은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자겸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게 돼서 이자겸의 집에서 감금을 당하게 되었던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시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에 이자겸은 자기가 이제는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예언 사상 중에서 하나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고려 왕조의 왕씨가 망하면 그 뒤를 이어가지고서 왕위를 계승하는 성씨는 이시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18자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18자, 바로 이라고 하는 성씨를 한자로 나눠서 보면, 자, 네, 10자죠? 그 다음에 8팔자, 네, 그 다음에 아들 자자, 이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시예요. 때문에 18자가 왕이 된다고 하는 소문이 터졌는데, 바로 이자겸 스스로가 바로 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자기가 스스로 왕위를 계승하고 싶었는데, 문제는 그런 야심을 자기 형마저도 바로 이해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때 당시 이자겸은 지금 현재의 자기의 바로 손자였던 이 인종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왕위를 계승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몰래 죽이려고 암살을 하려고 당시에 자기 딸들을 동원해가지고서 이 인종을 제거하려고 했었습니다. 딸들 두 명이 이때 당시에 인종의 시집을 갔었죠. 그 중에 한 딸에게는 이제 강조 얘기해가지고서 바로 독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당시에 인종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인종에 따른 독약이 든 그 시기를 들고서 수정관과 시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들고서 이때 당시에 인종의 방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게 독약이 들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주워가지고서 인종이 먹으면 그러면 그 순간 자기는 자기 남편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딸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아버지를 선택할 것인가? 바로 인종을 자기 남편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글쎄요, 진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바로 남편이 더 오래 살겠어요? 아니면 아버지가 더 오래 살겠어요? 평생을 같이 하는 것은 남편이겠죠? 진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바로 이 딸은 독이 든 바로 이 식기를 들고서 인종이 있는 방문을 딱 열어가지고서 들어가다가 그대로 엎어진 겁니다. 엎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 물을 다 쏟아버리게, 식기를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인종이 와가지고서 이걸 핥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자겸이 바로 인종을 독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실패를 해요. 하지만 역시 잃어버리자 포기하지 않았던 이 이자겸은 이번엔 또 다른 딸에게, 인종이 실간 또 다른 딸에게 이번엔 독이 든 떡을 줘요. 떡을 줘가지고서 이것을 이제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식혜는 핥아 먹을 수는 없지만 떡은 떨어지면 그냥 툭툭 털어가지고서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던 이때 당시에 이 딸은 아씨 어떡하지 하면서 독이 든 떡을 들고서 바로 인종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방문이 딱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것을 바닥에 딱 놨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종은 허허 부인 오셨소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독이 든 떡을 딱 집어가 자기가 먹으려고 해요. 근데 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바로 인종이 먹으려고 하는 그 떡을 그대로 집어가지고서 그 앞에 마당이 있었거든요. 마당에 있는 쪽을 휙 던져버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지나가던 개가 이게 웬 떡이지 하면서 딱 그걸 딱 먹었대요. 문제는 그게 독이 들었잖아요. 개가 그 떡을 먹는 그 순간 그대로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당시에 인종은 바로 이 이자겸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당시에 척준경과 이자겸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척준경의 그런 하인하고 이자겸의 하인이 시장에서 서로 막 다툼을 벌였는데, 그런데 이자겸의 하인이 척준경의 하인에게 막 욕을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니 너희 주인은 조만간 반역죄로 처형당할 거다 하고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척준경의 하인이 왜 그러냐고 딱 얘기했더니, 아니 너희 주인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고려의 군부를 다 홀라당 불태워버리지 않았냐, 이것은 고려의 왕실에 엄청난 반역죄를 저지른 거에 해당되지 않느냐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척준경의 하인이 이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척준경한테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그런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여기에 열이 확 올라갔었던 이 상태 척준경은 이자겸의 집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아니 당신 때문에 이렇게 반란 일으킨 건데 이런 식으로 날 생각한다면 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라고 엄청나게 막 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 이자겸이 척준경을 달래느라고 정말 혼났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척준경이 이자겸을 그다지 잘 따르려고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인종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척준경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척준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척준경 장군, 내가 생각하건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장군과 같은 그런 충신을 내가 전혀 못 알아보고 장군의 아들들 죽이는 우를 범했어. 내가 정말 잘못됐으니 이번 나를 한번 용서를 해주기 바라고, 뭐 이런 식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척준경은 지금 인종의 세력이 자기 아들을 죽이긴 했지만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단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왕이 딱 와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척준경의 분노했던 마음이 좀 사그라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알았으면서 인종은 처음부터 이제 날 대표님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편집문에서 오늘은 어땠어 안돼 이자경이 날 죽이려고 해요 어떡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뭐 거의 고민 상담하듯이 이제 편지를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석준경은 당시에 점차 인종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과정 중에서 점차 인종의 편을 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때가 됐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인종은 갑작스럽게 바로 비장한 내용에 석준경 장군 드디어 때가 왔어. 이자경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오. 내 유한 목숨이 없어진 것은 아깝지 않으나 우리 고려 종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망한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때 당시에 밀서가 석준경에게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걸 딱 보니까 이자경을 냅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석준경은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 사료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꾸밈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즉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노비들을 몽둥이로 무장을 시킵니다. 갑옷도 안 입혔어요. 몽둥이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리고서는 바로 궁궐로 쳐들어 가가지고 인종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 이때 당시에 이자겸의 대표적인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을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척춘경을 보고서 되게 반갑게 와가지고서 아이고 어떻게 이 밤새 어디 가십니까 하면서 되게 반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되게 똑똑해가지고서 잘못하면은 바로 이자겸에게 모든 걸 다 얘기하면은 이번 거사가 완전히 실패할까 두려웠었던 척춘경은 달려가가지고서 이 책사를 안았습니다. 어이구 오랜만이어서 아주 안았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꽉 껴안았죠. 그대로 꽉 껴안아서 허리를 부러뜨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서는 척춘경은 궁궐을 쳐들어갑니다. 궁궐을 딱 쳐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성문 앞에 있는 병사들에게 척춘경 장군이 인종을 내리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문 열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자겸의 부하들은 아무리 척춘경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이걸 막아요. 이러니까 척춘경이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모든 무기들을 땅바닥에 펴서 다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래서 어함이 벙벙해서 어떡하지? 라고 이제 막 헤매고 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척춘경은 이게 진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진짜 사료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먹으로 성문을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자겸의 부하들이 어안이 벙벙한 그 틈을 타가지고서 맨손으로 인종을 구출해서 탈출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인종이 당시에 아직 잡히지 않은 이자겸을 걱정하게 되자 제가 직접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번엔 이자겸의 집으로 서들어갑니다. 서들어 가가지고 드디어 이자겸의 집에 딱 도착을 해서 이때 당시에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자겸 내가 지금 당신을 만나러 왔어. 문 좀 여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이자겸도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척준경이 대표적인 자기의 편인데 척준경은 척지면 안 좋잖아요. 오늘도 뭐 때문에 왔나 걱정돼가지고서 이자겸은 그때 당시에 맨발로 뛰쳐나와서 대문을 활짝 열어서 척준경은 웬일이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대로 이자겸이 체포해버렸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자겸의 난은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자겸은 몰락하게 됐던 것이죠. 과정을 보면 먼저 보겠습니다. 인종 동그라미 이자겸 제거 시도 밑줄 다음 줄에 이자겸과 빈칸에 들어갈 말은 누굴까요? 바로 척준경입니다. 척준경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격 밑줄 그리고서 다다음 줄에 보면 인종의 회유를 받은 빈칸을 읽겠습니다. 척준경에 의해 이자겸이 제거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얼마 후에 이 척준경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 다시 뭉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고려의 천재 중에 한 명이라고 불렸었던 정지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척준경을 탄핵을 합니다. 뭐라고 탄핵을 했냐면 이자겸에게서부터 국왕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과 마찬가지의 그런 거대한 공로를 쓴 것이다. 하지만
척준경이 지난번에 바로 궁궐을 바로 불태워버렸던 것은 궁궐에 살고 있었던 역대의 여러 국왕들에게 다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한 명의 국왕에게 충성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 명의 국왕에게 불충을 저지른 것은 덮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탄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척준경은 여기에서 그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체포해가지고서 나중에 인종이 배려를 해가지고서 고향 쪽으로 이 척준경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그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자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이자겸은 당시에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외할아버지였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멀리 귀향을 갔다가 나중에는 인종이 다시 풀어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자겸의 난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진압이 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냐? 정지상에 의해 척준경이 탄핵되며 이자겸의 난 최종 진압. 결과적으로 결과에서는 국왕 1번 국왕의 권위가 추락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국왕이 대신에 잡혔었던 경우가 생긴 거니까 국왕 2번은 문벌 귀족 사회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빈칸이 되겠습니다. 문벌 귀족 사회. 자, 그 다음에 3번 바로 묘청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바로 똑같은 그 인종이에요. 인종은 국왕 1번 당시에 소수 개혁 세력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개혁을 하려고 했었어요. 동감 1번 묘청의 난 이제 여기에서 참 배경에서 대표 하나. 동감 2번 당시에 이자겸 때 금나라에게 사대를 했었잖아요. 빈칸이 됐습니다. 동감 2번 금에 대한 사대를 비판하는 여론이 강화됐습니다. 바로 그 이자겸이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당시에 이자겸 때문에 금나라와 싸워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금나라에 대한 사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 또 한 가지 바로 동감이 3번 희한하게도 고려를 세울 때에 교화산한 영향력을 끼쳤었던 대표적인 사상 중에 하나인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불렸었던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묘청. 자,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개경의 왕업이 점차 쇠퇴를 하고 있고 서경 지역에, 서경이 바로 평양이죠. 서경 지역의 왕업이 점차 퍼지고 있으니까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개의 금나라를 포함한 주변의 여러 개의 나라들이 전부 다 고려에게 바로 충성을 바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을 이 고려의 안에서 막 퍼뜨리게 됐던 거예요. 때문에 실제로 이 인종은 이걸 되게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당시의 개경은 바로 문벌 귀족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바로 새로운 세력이었었던 신진 세력들이 이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기에는 문벌 귀족의 바로 기득권이 너무 컸던 거죠. 때문에 바로 이 인종은 아마도 신진 세력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서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새로운 고려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던 곳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이게 이 인종이 너무 우유부단했던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개에서는 인종은 실제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잦은 서경 행차를 벌였고 궁궐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서경이 아니고 개경 세력을 대표했던 대표적인 바로 이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삼국사기를 만들었었던 사람,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죠.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개경의 문벌 귀족 세력들을 대표해서 바로 이 인종에게 개경에서 서경으로 천도하는 것을 열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건이 나왔어요. 갑작스럽게 바로 천도를 결정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대왕궁이라고 하는 서경에서 새롭게 만들고 있었던 궁궐 중에 일부가 갑작스러운 지진과 그 다음에 벼락으로 인해 가지고서 무너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일부가 무너지게 됐었다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이 김부식은 비판을 합니다. 아니 하늘에 바로 선택을 해가지고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잘 된다네.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옮겨갈 궁궐을 무너뜨리고 천둥번개까지 일펴가지고서 무너뜨려서 불태워버리게 만드느냐. 이것은
하늘의 뜻을 바로 오해하게 만든 서경 세력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서 바로 이제 옮기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에 인종이 그만 바로 이 개경 세력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인종을 부추겨가지고서 서경으로 스스로 옮기려고 했었던 서경 세력은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때문에 여기 이걸 도무지 인정을 할 수 없었던 바로 대표적인 이 서경 세력 중에 한 명은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었습니다. 이 묘청은 서경으로 진짜 건너가서 서경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서 주변에 있는 그런 대신들이 잘못된 그런 간언을 해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바로 서경으로 옮기는 것을 중단하였으니 만약에 우리가 직접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바로 인종을 모셔온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서경으로 선도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에 이 묘총의 얘기를 들었었던 서경 지역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들고 일어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이제 이름으로 유명한 묘총의 서경 선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별표 하나 쳐주겠습니다. 자, 서경 세력, 자 박스 치고 묘청, 정지상. 근데 여기서 묘청은 서경에 가서 활약을 했는데 정지상은 여전히 개경에서 바로 이 인종을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첫 번째, 바로 이 서경 세력은 서경으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동감 1번 침제건원, 즉 황제를 스스로 친하고 건원, 연호를 만들자. 동감 1번. 동감 2번 서경으로 선도하자. 동감 2번 딩카 읽겠습니다. 서경. 동감 3번 그리고 금을 정벌하자. 금정벌 딩카 읽겠습니다. 금. 정벌 주장하면서 반란을 일으켰고 아예 고려한 나라 말고 새로운 나라를 아예 만들어버려요. 근데 나라 이름은 뭐냐면 대위라고 하는 나라고 연호는 천개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죠.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반란이 일으켰는데 문제는 이 반란 세력의 왕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반란 세력의 왕은 인종이었습니다. 그럼 고려의 왕은 인종이었어요. 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서경 세력과 개경 세력 둘 다가 따로따로 나라를 만들면서 인종에게 자기 나라의 왕이 되달라고 막 이제 얘기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인종 입장에서는 둘 다 내 세력이잖아요. 얘네들이 하느라 합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일부러 이때 당시에 1년 동안이나 서경 지역에 일어났었던 반란을 진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자 점차적으로 나라가 엄청나게 쪼개지게 됨을 걱정했었던 김부식은 이때 당시에 인종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자기 스스로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서경으로 침공하게 됩니다. 즉 당시에 개경에 남아있었던 정지상부터 먼저 죽여버리고 인종의 허락을 받아서 정벌군을 이끌고서 서경을 서들어왔고 그 결과 이 반란은 1년 만에 진압을 당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이 몽골귀족의 아성의 신진 세력이 도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신진 세력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몽골귀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몽골귀족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한쪽이 패배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이 몽골귀족은 모든 걸 독점하려고 했다가 이제 스스로 무너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프린트 7페이지. 실제로 이 둘을 갈라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먼저 별표 2개 쳐줍니다. 자,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심 인물은 묘청과 정지상. 개경 세력의 경우에는 김부식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죠. 김씨는 어디 김씨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경주 김씨입니다. 경주 김씨니까 바로 신라의 왕족 출신이라 볼 수 있겠죠. 사상적인 기반에서는 빈칸을 찍겠습니다.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 그 다음에 개경 세력에서는 유교를 바로 숭상했었던 세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침제건원, 그 다음에 서경으로 천도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개경의
개경 세력의 경우에는 서경천도에 반대를 했었고 금나라와하고는 4대 외교를 하자고 주장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서경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에 서경으로 천도한다는 것은 곧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역사 인식에서 본다고 한다면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개경 세력의 경우에는 바로 이 김부신 자체가 신라 출신에 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즉 신라의 땅에서 일어났던 바로 이 고려가 지금 정도까지 영토를 넓히면 됐지 뭘 더 넓힐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더 이상의 영토의 확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빈칸을 잡혔습니다. 신라 계승. 신라 계승을 중요시 여겼었다라고 보여지는 후대 역사가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또 보면은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성격은 주변에다가 의존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힘을 키워서 들고 일어나서 적과 싸우고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자주적 그리고 개혁적 성격을 가졌던 반면 이 개경 세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큰 나라의 선비자 즉 4대적인 성격을 갖췄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바로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이것만 딱 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서경 세력이 잘한 거고 개경 세력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긴 한데 사실 진짜 서경 세력의 말을 들어가지고서 서경으로 수를 옮겼다고 한다면 고려가 진짜 그때 당시에 금나라를 정벌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정벌을 실패해서 금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고려는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오히려 더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이건 또 모르는 일인 겁니다. 때문에 무조건 서경 세력을 비판할 필요가 없고 반대로 무조건 개경 세력을 비판하거나 탄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는 개경 세력이 주도가 돼서 국가를 통치했기 때문에 나라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의 고구려를 계승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의 영토가 한반도 안쪽으로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일컬어서 조선 역사상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감사합니다.